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석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예. 그럼 금요일 내일 모레부터는 완전 연휴 분위기 날 텐데 추석 밥상머리 이슈는 올 추석엔 뭐가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의대 증원 문제가 음, 어쨌든 이거 지금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추석 때는 그럼요. 응급 사항이 많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음.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치권에 계속 있었던 이슈들이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들이 지금 10월 달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네요.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될 것 같고 음. 여당에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음. 지금 보니까 뭐 최고위원들 뭐 몇 분만 따로 음. 초대해서 만찬도 했다고 돼 있고 전 그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아니 그러면? 오늘 뭐 질문거리 상당히 많은데 왜 대통령은 주말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 쪽은 뺐을까? 그전에 사실은 만찬 한번 잡았다가 연기한 게 있는 와중에 윤상현, 인효환, 김민전 세 사람만 불러서 저녁을 먹었을까 하나와 그게 또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보도가 됐을까?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예. 뭐 윤상현 의원 그렇다 치더라도 인유한 김민전 두 최고위원 음.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데 아마 정치 경험들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런 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예. 우리 좀 따로 좀 보자 이렇게 하면 물론 그분들이 이제 친윤 이렇게 음. 다 알려져 있고 뭐 반환이니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이거 한동훈 대표랑 할 때 음. 그때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음. 해서 사양하는 게 전 뭐 맞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아.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최고위원 두 분이 거기 갔다 따로. 네. 네. 이거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아주 예, 안 좋아 예. 보입니까? 그건 뭐 예를 들면 예. 그 두 분이 저한테 물어봤다면 네. 제가 괜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렸을 거다. 그럼요. 저한테 예, 물어봤으면 예, 말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음. 윤상현 의원이 먼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밥 좀 뭐 밥 같이 드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좋다. 와라 해서 이제 같이 그러면 같이 보자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그 지금 두 사실 분이 정설이더라고요. 어떻게 합석하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두 분만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윤상현 의원 두 분을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두 분은 안 갔어야 다 된다.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만일 누가 했든지 간에. 예, 예. 그리고 그 두 분은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 당정관이 좋지 않다. 저희 같이 할 때 가겠습니다. 하는 게 사양했어야 된다. 예, 그게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저는 그 개파 전당대 후유증이 남아서 저러고 있는 건 당대표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기는 친한계 의원이라면 대통령과 좀 껄끄럽다면 그걸 사양하기도 어렵겠지만 지금 가까운 의원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사양하면서 그러저러한 설명을 하면 그걸 오해사하진 않았을 거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요. 정치를 좀 오래 한 분들 같으면 또 그리고 거기 또 정치 오래 한 윤상현 의원이 같이 있었다는데 저는 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만일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찬한다. 이렇게 네. 멤버가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건 좀 모양이 안 좋다. 그림이. 요건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윤 의원이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정치 경험 많은. 예. 근데 이게 만일에 그 얘기가 있어서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물어봤더라도 저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거기 어떻게 그렇게 만찬을 하냐 멤버가. 그건 매우 이상하다.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뭐 억지로 친한계를 배제시키려고 한 모임은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돼버린 뭐 셈이니까.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그 모임이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네. 바깥으로 비치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는 뭐 그닥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나저나 이걸 누가 흘렸을까요? 그거는 뭐 그전에도 친윤계 인사들이 만나고 나오면 늘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대통령과 이렇게 뭐 허심탄회하게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예.
뭐 그런 게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또 내용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고 이야기가 이제 주말에 있었고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고 하면 서울시 교육감 재보선 광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먼저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했어요. 이 저 그 상대방을 매수한 뭐 이런 죄명으로 유죄를 받았던 분이 다시 교육감으로 나온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뭐 보수 진영 반대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반대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까지 반대하는 어떤 일종의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광노현 전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건 왜인지 뭘 걱정하는 걸까요? 그거는 뭐 내부의 뭐 역학관계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분이고 그 때문에 선거비 보전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30억. 지금 뭐 30몇 억인데 지금 한 30억 가량을 아직까지 반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방지법도 지금 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음. 이걸 뭐 본인은 몇 억 정도 계속 내고 있다 그러는데 음. 어쨌든 이거 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서울시 교육감은요 선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커요. 선거 보존 비용이 한 거의 뭐 30억, 40억쯤 됩니다. 와.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때문에 이게 만일에 문제가 되면 정당이 이거를 휘청거리죠. 정당이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 나올 텐데 100만 원 이상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거는 그 후보로 공청한 정당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개인이 내게 돼 있고 이 아. 교육감 선거까지도 자치단장까지도 개인이 내게 돼 개인이 있는데 몫이군요. 나머지 선거는 작은 선거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한데 이 음. 교육감 선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음. 몇십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도덕적으로 이걸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의 후보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2010년에 이분이 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연세도 이미 70대로 들어갔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적절치 않다. 예, 그리고 뭐 이건 다시 돌아가기가 조희연 교육감 되기 전에 했던 분이니까 돌아가기가 적절치 않고 이번에 만일에 이분이 나와서 그 보수가 뭐 또 분열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혹여라도 되면 또 이분이 다음에 그 2026년 교육감에서 또 나온다고 얘기할 텐데 그때도 이게 또 발목 잡을 거다. 분열의 그 민주당이 그 분열의 또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니까 아하. 지금 이제 그 싹을 좀 잘라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광노현 교육감이 되면 이번에 보궐선거니까 다음번에 또 도전할 텐데 그때는 다른 지방선거 말하자면 서울시장 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전체적인 거군요. 영향을 다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싹을 잘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먼저 깃발을 들면서 광노현 교육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핫해요. 뭐냐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대표 외모 품평을 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잠깐 뭐 제가 말로 설명하기 좀 그래서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의 좀 징그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이제 180, 100, 좀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자, 지금은 좀 이제 짧게 편집한 거고 저보다 좀 더 긴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키높이 구두에 징도 2개 박았다더라, 뭐 징그럽더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근데 요즘 외모 품평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잘 안 하고 금기거든요. 근데 수십만 명이 보는 저 유튜브에서 왜 진 의원이 저러셨을까 싶어요. 우리 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근데 저는 저걸 안 봤어요. 언론에 보도 난 것만 좀 봤는데 네. 사과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 딱 봤는데 좀 뭐 말이 좀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품평. 예를 들면 웃으면서 전 농담식으로들 좀 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길게 얘기했군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뭐 근처 적절치 않죠. 예. 이건 바로 사과하는 게 맞았고 진성준 의원이 바로 아니,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사과하는 게 맞고 예, 예. 저 2분 정도 되는 중진 정치인들이면 저런 얘기하면 안 되죠. 조국 대표는 근데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얇다는 표현은 저거는
어떤 사람의 뭐라고 얘기했더라?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는 좀 약간 진성준 의원하고 조국 대표의 이 대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그럼 키 얘기도 하고 좀 그런 거는 하여튼 그렇지만 사과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코멘트는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나온 김에 주말 상황 조금 더 복기를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 평산마을 차례로 예방한 일, 이것도 큰 이벤트였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윤 대통령을 향한 약간 동맹이다, 방탄 동맹 이런 것도 좀 있고 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부 균열이 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왔을 때도 더민주혁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강하게 발언을 좀 했었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예. 문다희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를 만나는 거는 있겠지만 일단 균열을 막아야 되고 또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 정도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건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 사실 그때는 친문계만 나섰었거든요. 당 차원에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였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으로 됐고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서 만일에 1심의 재판 결과가 당선 무효으로 둘 다 나온다면 지금 위증교사 선거법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계가 세력화해갖고 이재명 대표를 위협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리더십으로 봐도 그렇고 친문계의 지금 움직임으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내부가 지금 좀 분열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요소도 좀 있었거든요. 당원들도 조금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봉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제로 두 분이 만나갖고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게 별로 없어요. 다 재판 진행되고 이제 그렇죠. 선고 남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수사 기류를 이재명 대표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건하고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여건에다가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로 줄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다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있다. 이런 것을 좀 결집의 의미.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도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건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친문계, 범친문계에 대한 수사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건 없었어요. 쭉 수사가 진행되다가도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는 멈췄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 칼끝이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들어간 부분, 이건 또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거 참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예. 제가 이 방송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했어요. 그중에 새누리당이 62명이 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234명이 손을 잡고 개헌도 할 수 있고 네. 검찰 개혁도 선거법 개정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회에 그분들 공식적인 답변은 아닌데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주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다. 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생각도 별로 의도도 없었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친이계이기 때문에 그들과 손잡고 뭘 하기에는 좀 망설여졌다. 이런 얘기가 저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총리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중에 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면복권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만 했어요. 윤 대통령은
저기 이명박 대통령, 윤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음. 그만큼 이 두 분을 다르게 본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요. 네.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대장동 뭐 이런 게 있고 다 있지만 우리의 일테면 주적은 꼭 저 형사처벌해야 될 대상은 두 전직 대통령, 우리가 만든 보수 대통령을 감옥에 있는 또 국정농단 적폐 수사를 해서 수백 명을 수사하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현석 검찰총장이 지난 2년간 뭐 했냐. 울산 사건이나 탈원전 사건이나 대북 어민 그 송환 사건이나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뭐 이 딸 사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바뀌고 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시작되니까 조금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보죠. 지지율의 하락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지지층 결집. 지지층은 뭐 지금 이제 갤럽이 한 23%인데 네. 그 거기에는 이제 이 수사 때문에 올라갈 거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이미 남아있는 23%에 다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방송 한 2분 남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검찰이 이제 무혐의 결정을 몇 년 만에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좀 들여다볼 게 있을까요? 어쨌든 대선과 지방선거 이겼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53%까지 갔잖아요. 갤럽 기준으로 6월 말에. 예. 근데 이제 이거 대표 이슈가 불거지면서 30%대로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게 만들었던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한 시작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대통령이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톱으로 스스로 자르는 격이다. 아하.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1차 하락이죠. 그게 회복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그게 2021년 뭐 대선 국면에서 유튜브에서 예. 제기했던 걸 갖다 공당이 갖고 와서 예. 그걸 다시 저기 윤리로 보내 갖고 하고 말이죠. 네. 연판장 돌리고 저는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인데 그것이 이제 와서 보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무혐의다. 아무것도 확인될 수 없는 거다. 이 증거 정도의 부족. 공당이 네. 그랬다는 거가 정말 이게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서 보수연합이나 선거연합의 해체를 시작한 지점이니까 이건 회복하기는 어렵겠죠. 바로 그 순간이 이렇게 좀 이제 멀찌감치서 보니까 그 순간이 바로 보수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대선까지 피치 올리면서 쭉 올라가던 것이 꺾이기 시작한 분기점이었다. 그렇죠. 선거연합으로 됐는데 그걸 해체한 거니까 저는 지난 반년 동안, 2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분기점이 된 걸 꼽으라면 저는 항상 그 장면. 가장 인상적인 예. 걸 그걸로 꼽으세요. 유튜브에서 시작된 의혹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잘라버렸다. 스스로 자기 앉은 의자 다리를 톱으로 자른 거죠. 거위의 배 갈라버린 거예요, 네. 그냥. 하여튼 거의의 배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서 미니 댓글쇼로 진행할 텐데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갤럽 조사는 3일에서 5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였고요.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자동으로 인사를 나누고 아니 우리가 얘기하다가 인사를 못했어요. 인사 못했어요? 한 10초 정도가 전 남은 줄 알았는데 10초가 안 남아가지고 지금 아. 클로징을 못하고 그냥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직도 방송이 적응이 안 돼갖고. 아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조정해야죠. 그거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클로징을 못한 채 유튜브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버린 미니 댓글쇼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사실은 공정위원장이 앞에 나오셨는데 공정위원장 인터뷰는 아주 드문 인터뷰예요.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진짜 전문적인 예, 영역이죠. 질문거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좀 이 길어지는 바람에 뒤가 급히 어제 가다가 바깥에 이렇게 됐어요. 있었는데 네. 제 시간 한 15분 정도 더 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왜냐면 그런 얘기는 그치. 정말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못한 질문이 너무 많지. 전기차 배터리 예. 그 조사 어떻게 돼가고 예.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그 다음에 백종원 씨의 더본 코리아 그것도 공정위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상장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거 하이브 조사 이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시 오늘 그거 할 걸 저는 전대 그랬나? 바깥으로 네. 딱 오늘은 댓글씨만 하죠. 그렇게 했으면 제가 했죠. 우리 이런 얘기는
제 밑도 끝도 없는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은 딱 웃겨. 그 진행 상황을 예. 법적인 건 뭐가 문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들어야 될 분은 그분들 말씀인데 다음부터는 제가 그러면은 그럼 좀 그럴 때 길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미리 저한테. 톡을 할게요. 예. 박 대표님 조금 기다리세요. 오늘 저는- 대꾸쇼만 그럼요. 할게 이렇게. 다른 분이 늦게 오시면 제가 미리도 들어오고 아니 제가 뭐냐 8시 반에 하지만 저는 7시 50분에는 거기 와 있기 때문에 항상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오늘은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다. 그럼 기다리죠. 제가. 역시 마음도 태평양처럼 넓으신 박성민 대표와 함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거 사실은 뭐 그냥 무혐의 받았네 이러고 넘길 수 있는 뉴스고 본방송에서 한 번도 사실 이번 주에 안 다뤘는데 박성민 대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시네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게 네. 사건 자체 내용 자체가 좀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죠. 민망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 안 하는 거가 또 민망하고 우리는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니까 이게 법적으로 무혐의가 됐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러나 네. 제가 보기엔 그 아주 오래전 얘기, 오래전에 지금 와서 확인도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유튜브가 얘기한 걸 그 공당이 갖고 와서 당대표 자리 뺏으려고 쫓아내려고 했던 거는 정말 제 이름 진짜 하여튼 쓰고 싶은 단어가 있지만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중학생들이 불량한 중학생들이 길 지나가는 초등학생 골목으로 불러가서 이게 돈 뺏은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혐의가 났어요. 그럼 이게 이 정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고 그 정적 판단 누군가 했어요. 네. 대통령이 하셨는지 누가 다른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준석을 쫓아내자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했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이런 건으로 윤리를 가져가서 하면 돼요. 그분들 중에 누가 책임졌습니까? 미안하다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들고 온 사람, 예. 그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한 분들, 예. 실행한 분들.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때 그걸 잘못 판단했다. 혹은 그래서 그거 했던 분들 중에 정말 그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도 죄송하고 전체 이 당에도 우리가 해를 끼쳤다 이렇게 반성하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분들 중에도 컵바라고 뭐라 그랬냐. 그 당신들 이제라도 와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냐 이 문제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예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예.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선거를 져도 뭐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든 총선을 지든 전당대회를 져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 바둑은 복기가 있는데 리뷰를 해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수가 잘못됐어. 그렇죠. 그때 이건 무조건 이렇게 갔었어야 돼. 이런 거를 해야 그다음에 발전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뭐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 뭐 이런 걸 일단 차치하고라도 개인적인 건 차치하고라도 그 진영 전체로 봤을 때 그 당 전체로 봤을 때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기울어지고 지금 이 정도 지경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젊은 당대표 30대 당대표를 뽑을 정도로 절박했었는데 그 결과 어쨌든 선거 기간 중에 본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뭐 인성에 문제가 있고 뭐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선거 결과를 다 이겼으면 어쨌든 그 예우는 최소한 예우는 해야 되고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 그게 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측하고 뭐 잘 안 맞아서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 방법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이었고 그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으면 뭔가 그래도 반성하는 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버뜩 생각난 게 있어요. 뭐요? 총선 백선 언제 나옵니까? 총선 아니 그거 총선 백서 언제 나오지? 진짜? 그거 저 전당대회 끝나면 나온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거 당연히 그랬고 아니 총선 백서 조정훈 위원장 연락 좀 해봐야겠다. 총선 백서 TF. 아니, 진짜 그분-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갑자기 제가 이제 반성하지 않고 이거 슬쩍슬쩍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 백서 전당대회 때 끝나고 나서 잊어버렸어. 아니 그 저도 잊어버렸어요. 한국의 비대위원장 때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오기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된 지가 한 달도 넘어갔고 그 백서가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조정훈 의원 연락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얘기 그때도 질문하겠습니다. 얘기했죠. 백서에 대해서는 그 나온 백서는 나올 필요 없는 백서가 나오는 거고 나와야 할 백서는 나오지 못한다. 꼭 연락해보도록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 본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가자면
김건희 여사가 어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디올백 수수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고 수심위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무혐의 나오고, 근데 최재형 목사가 이대로는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수심위를 다시 요청해 달라 해가지고 또 이제 열리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활동 재개. 어제는 자살 예방 뭐 캠페인 이런 곳에 등장한 것 같아요. 저 사진 보이시죠? 저렇고 그다음에 추석 앞두고 원래 대통령이 추석 인사하는 거 지난 설에는 김 여사는 빠지고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같이 노래했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김 여사도 등장해서 한복 입고 같이 내외가 아마 뭐 절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 등판 활동 재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점상. 저 활동 말고 외국 정상이 오면 예. 같이 이제 그 부부 동반 만찬도 하시고 하니까 계속 활동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활동 비공개. 예, 비공개. 근데 이제 공개 활동 이번에. 예. 그래서 저는 뭐 활동하는 거는 좋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2부속실 지금 뭐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언제 될지 모르는데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장소가 마땅치 않아 지금 빨리 못 만든다. 그것도 핑계죠. 그 저는 특별감찰관도 이거는- 지금 임명하지 않는 게 법으로, 그 특별감찰관은 법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안 네. 하는 게 뭐 지금 뭐 북한 유엔 뭐 인권 대상 문제 가지고 음.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해야죠. 해야죠. 그 특별감찰관도 법으로 돼 있는 거니까 해야 될 거고 제2부속실도 해야죠. 만들어야죠. 공급 창고에서라도 시작해야죠. 아,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 국민이 납득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네. 저는 그 두 가지는 꼭 그 김건희 여사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진솔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네. 그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약속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약속 못 지켰는데 보니까 이게 그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 그때 그때는 잘 모르고 그때는 워낙 선거 국면에서 몰리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간을 갖고 이제 진솔하게 그 약속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사과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 너무 늦게 사과드리지만 죄송하고 앞으로는 요런 거에 그 정확한 기구를 두고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덕적 국민들이 보는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인 것도 잘 안 지키고 정치적인 것도 잘 그 정치적인 책임도 안 지지만 옛날에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로 다 책임 물었어요. 그럼요. 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이나 또 이런 표현은 너무 교과서적 얘기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보통 시민들보다는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 그 군인이든 경찰이든 또 모든 사람들이 충성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의지, 절제력, 책임감, 애국심 그런 게 있다.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관료들도 일을 하는 거고 맞아요. 군인들도 충성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시민들도 세금 내는 거고 이 세금이 허투루는 10원도 안 쓰인다. 다 이게 하여튼 저 정도 도덕성인 사람이 주무르면 그렇죠. 우리가 그거 허투루는 안 믿고 있다. 쓰이겠네. 우리는 저 자리에 못 가고 확실히 그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 대통령 이런 정도가 그렇지. 있어야 되는데 법의 기준이 아닌 도덕의 그 기준. 도덕의 기준이고 우리가 너무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법적인 걸 넘어선 책임을 묻는다 해서 너무 유교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한때 굉장히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없어요. 아니 너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예전에는요. 그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나오거나 음주운전 경력 나오면 잘렸어요. 쌀 직불금 있잖아요. 그런 네, 것만 해도 맞아요. 다 책임지고 물러났어요. 당연히 그 자진 국회의원 사퇴했어요. 비례대표했다가도 물러나고. 요새는 뭐 음주운전 몇 번 해도 뭐 그냥 뭐 위장 전입 이런 건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탄핵 국면, 대통령 탄핵 국면, 국정농단 국면에서 허들을 이렇게 높여놨는데 지금은 낮아진 게 아니라 바닥에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너무 높아서 좀 그런 것도 그때도, 있었긴 했지. 근데 그렇죠. 지금 또 너무 낮아버리는 것도 있지. 하여튼 우리의 그 도덕 공직자들에게 되는 그 도덕의 기준.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해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너무 그 인권이나 이런 생각 없이 공격이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위축돼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당당하게 어차피 이렇게 그 활동을 해 오신 거니까 할 거면 그런 점들 한 번쯤은 네. 이제 진짜 예. 이제 털고 딱 가라. 임기 음. 절반 이제 지나는 시점이니까 남은 2년 반을 또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대통령 내분의 기점으로 한번 네. 좀 새롭게 좀 출발했으면 오케이. 좋겠습니다. 추석 인사 한다고 이제 정해졌는데 그때 한번 그걸 그것도 기회가 되겠죠. 예. 용기라면 용기죠, 그것도. 왜냐면 임기 딱 절반쯤 사과하는 지나간 용기. 시점이니까. 예, 예. 그걸 좀 해라.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추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뜨느냐 못 뜨느냐. 한동훈 대표는 전력을 다해서 지금 추석 전에 띄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일단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기를 해보자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못 건드린다. 지금 뭐 2,000명, 1,500명 여기서 못 건드린다 였다가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중재를 했죠. 2026학년도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테이블을 좀 열어봅시다. 지금 급식에서 사람 죽어가는데 국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숫자 다시 논의해봅시다라고 중재를 했는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거부했죠. 2026학년도도 안 돼! 이랬다가 한동훈 응급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국민들이 뭐 그냥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까지 돼버리니까 그러면 2026학년도 논의는 해보자. 여야 의정협의체 들어가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린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오케이. 국민의힘도 오케이. 정부도 오케이.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것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이제 방재승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서울의대 교수인 방재승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얘기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 똑같은 얘기 하던데 그래 수시가 지금 이제 수시 접수가 시작이 돼서 지금부터 뭘 어떻게 다시 논의하자 그러면 혼란인 거 맞는데 그래서 정시 이제 인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조정해서 혼란이 오나 아니면 이들을 7,500명을 수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들을 데려다가 엉터리방터리로 의사로 키워가지고 엉터리방터리로 내보냈을 때 그때 국민적인 의료계의 혼란 어떤 문제를 택할 거냐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이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입시의 요 수험생의 혼란을 택할 거냐 10년 뒤 의료계의 이 대혼란을 택할 거냐의 그 문제라고 봐주시라.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좀 하면서 아마 좀 설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좋다. 2025학년도 것도 못 열어놓을 이유 없으니 일단 테이블 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민주당도 2025학년도도 못할 거 없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방재승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정도면 들어가서 얘기해야 한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정치적인 맥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의료 붕괴, 응급실 붕괴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 현장의 붕괴, 그다음에 뭐 중환자실의 붕괴, 뭐 다 순차적으로 이제 붕괴할 거는 그 전부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대로 가고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그러나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제가 이제 뭐 토를 달 수는 없고 전 정책 맥락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강경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개혁이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그 정원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그걸 또 언론에 흘림으로써 이미 그 순간에 대통령과 정부의 레버리지 힘은 빠졌고 그 순간 의료계는 이거 봐라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볼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예,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렇게 볼 거고 게다가 여야 의정 얘기했는데 의료계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의료계는 입장이 요주부동이잖아요. 금년 거부터 해라. 이제 정부는 지금 뭐 수시 좀 다 접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것도 다 열어두고 얘기하겠다. 네네.
근데 정말 열어둘 겁니까? 예를 들면 이거 아까 20만 대 5천만 그런 프레임이 아니에요. 정책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으로. 여야 의장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의료계가 딱 얘기를 들어보고 여야가 해서 금년에 이걸 없던 일로 했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5천만 대 20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엔. 당장 눈앞의 문제가 훨씬 큰 거죠. 그거는 단순히 뭐 학부모들은 학생의 문제, 그 혼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정 리더십에 관한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뭐 더 이상 국정을 유지하지 못할 거요. 그 저는 정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 네. 이 난리를 치고 이것 때문에 총선도 영향을 받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왔는데 여기서 내년도 이거 야는 초기부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네, 내년 네. 그때는 시간이 있었지. 내년도 접수 시작되기 전에 했어야지. 그 전에 그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일단 유예하자 그런 거예요. 해도 좋은데 2026년부터 해도 좋은데 안 대표도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또 그분 맞아요. 의사니까 오랫동안 이거 순차적으로 이제 병원들이 어려질 거고 응급실 어떻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들을 다 그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접수가 시작돼 버렸어.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방 교수님 말도 이걸 노린 거다. 이걸 이제 수시 접수하게. 불가역적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 테이블이 만들어져도 내년 가서도 이게 이럴 뭐 거다. 이미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어렵다고 좀 어려워졌네요. 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정무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과 잘 될 때는 그 한동훈 대표가 관계가 좋을 때는 예. 이것이 어쨌든 뭔가 선거 윈윈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예. 이게 정말 사태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기 뭐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있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네. 얘기하지만 그럼 정부는 더 이상 이제 그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전선도 지금 기조도 다 흐트러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럴수록 의료계는 더 강경할 수밖에 없고 이거 조금만 더 우리가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출구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거 풀기가 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부 쪽에서도 지금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그것까지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했고 민주당도 열어놓고 올 수 있다 했고 의료계에서도 아직 정확한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이 정도면은 그럼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네라고 아마 갈 것 같아. 근데 핵심은 정부잖아요. 정부가 우리는 안 된다 이래버리면 또 망가져 버리는 거고 이 논의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더 해답이 없어. 의료계가 들어갔어요. 네. 그럼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 테이블에서 백지화 아니면 정부 원안 3만원 적당한 타협 적당한 타협이 더 좋은 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500명만 내년엔 한다. 그 혼란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시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그거는 참. 정부의 정책과 입시의 그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도 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료계나 또 국민들 모두가 물론 이제 정부가 전 잘못했다고 봐요. 이 이슈를 뭐 굉장히 뭐 호기롭게 처음에 저도 이참의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도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명쾌하게 들은 바 없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필수 없대요. 의료나 지역 의료 이 문제와 관련된 것도 의료계나 나머지 전문가들도 물론 정부가 이거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 선의도 알겠고 그건 다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해 왔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고 또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돌아간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공언을 했는데 안 됐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다는 아무도 안 거예요. 그거 사표 내면은 공직사회가 흔들린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게 제일 작은 리스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리스크들 중에 그걸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증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여야 의정이 금년에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료계도 내년 교육 문제는 따로 우리가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내후년부터 다시 하자. 의사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 존중해서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뭔가 그래도 이 물꼬를 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책 당국자들이 대통령이 이제 와서 그분들 어떻게 경질합니까? 얘기를 계속 해봐요. 본인들이 이 자진 사퇴. 물꼬를 위해서 좀 자진 사퇴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아 이게 참. 왜 이렇게까지 꼬였는가 생각해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왜 2,000명? 여기서부터가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회의록이 지금 폐기됐잖아요. 2,000명이 결정된 그 회의의 회의록이 폐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왜 2,000명이었던 거야부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또 완전 양쪽 간의 신뢰는 무너졌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대화의 파트너들이 좀 물러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이거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은 이제 의료 개혁은 중요한 개혁인데 일단 채선은 지금 당장 어려워진 것 같아요. 차선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네. 차악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악만 피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갈 것 같으니까 모든 게 다 붕괴하고 뭐 불신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때 목표치를 지금 잠깐만 최선 얘기를 하면 의료계도 최선 얘기는 뭔지 알겠어요. 의료계가 그동안에 한국이 얼마나 의료 시스템을 잘 만들어 왔고 의사들의 헌신과 물론 의료계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고 정원학대도 다 동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거친 방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도 다 합리적이라고 봐요. 정부가 내놓는 거 의료교육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 지금 뭐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네. 다 수가 문제도 우리가 다 정상화할 테고 다 할 텐다. 이런 것들이 다 묶이면 다 최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선도 차선도 지금 단계는 어려운 것 같고 차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시 모집 시작됐고 그렇게 된 거니까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동안에 시간도 많았는데 다들 그냥 그러니까요. 안 했던 거는 분명한데 제가 바라건대는 그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나 나머지 뭐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네. 차악이라도 만들어내려면 이 지경까지 온데 누군가 좀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정무적 책임 그 이준석 대표 얘기했대. 어떻게 아무도 얘기를 안 아무도 책임을 안 합니까? 이건 내가 그때 오판했다. 이건 인간적으로도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미안하고 또 그때 그걸 다 떠나서 정무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든 판단이 있었다. 이것도 좋은 뜻이었지만 정치라는 건 결과로 판단 맞는 거니까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게 선한 결과가 중요한 건데 좀 그렇습니다. 참 근데 아까 의사 이제 음. 그 방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의료계 분위기도 금년껏 당장 그거가 하면 대혼란이 올 거는 알지만 그렇다고 5천만 국민이 의료 죽어나가는 걸 그거랑 비교하면 입시 혼란이 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혼란이다. 그거는 정말 그걸 국민들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는 의료 뭐 질이 좀 떨어지고 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교육이 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 그건 지혜를 다해서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여기 뭐 네. 관료 사회가 흔들린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만 자, 말씀하신 대로 수시 접수 시작하기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열렸어야 된다고 전 봐요. 수시 접수가 시작될 때까지 왜 더 서두르지 못했는가라는 아쉬움이 진짜 남습니다. 계속 논의 테이블 열어라. 누군가 좀 양보하면서 열어라.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면 물러나는 걸로 물 꺼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 수시 접수 날까지 온 게 문제 일단. 그러니까 그때까지 질질 끌면 할 것처럼 끌면 못 돌린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열받는 더 것 같아요. 열받죠. 더 열받아 그럼 있는 그 것 같아요. 열받게 한 분은 책임을 좀 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미안하다. 이게 불가역적이 됐으면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제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제가 좀 물러나겠습니다. 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듣다 수시 접수 날까지 오고 어쩌라고요가 돼버리면 이게 테이블에 나오려다가도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건 진짜. 이게 저는 되게 답답해요. 조금만 빨랐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책임져야 될 분들이 책임지면서 물꼬를 트는 방식 서로 좀 양보해서 이 상황에서 그럼 최소는 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좀 누군가가 지혜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누면서 뭐 우리 더 할 얘기가 이제 아니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 그것이 네. 뭐 할 얘기 많죠.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이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이제. 오늘 TV 토론 있고 저희 내일 인터뷰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토론인데 예. 이제 그 얘기는 뭐 예. 다음 주 얘가 추석 때라 못 나오니까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예. 또 하면 될 것 같고 추석 때 한동훈 나오셔도 대표가- 돼요. 저는 원하시면 부르시면 저는 어제 안 가기 때문에 안 부르면 집에서 잠잘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들 이 와중에 따로 불러서 지금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해왔던 방식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방향은 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한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최고위원들도 본인 아무리 당 대표가 또 자기들 최고위원으로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뭐 대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원래 내년 9월쯤이면 그만두고 나온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뭐 그 전에라도 파열음이 날 것 같은 그 조마조마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가봐야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율만 떨어지고 이미지만 나빠요. 그럴 바에야 그냥 한번 대통령하고 쾅 충돌하고 그냥 간두자. 아, 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아니 뭐 지금 현재도 1년 6개월 임기 2년이지만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내년 9월에 그만둘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예.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 아까도 말했지만 대표를 고립시키고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이러면 이 대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뭐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 갖고도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파열이 좀 조기에 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기라면 언제쯤이요?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거는 조기는 모르지만 내년 9월 이전이니까 원래 9월 달쯤에는 당원 당규가 안 바뀌면 그만두고 나온다고 봤던 건데 이런 상황이면 뭐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앞당겨질 수도 한 있겠다. 6개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 자꾸만 구체적인 날짜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되게 뭐 이게 지금 역술인도 아니고 언제 어느 날 그만둘 겁니다. 그날이 아주 그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공 선생 막 이런 거 아니야? 박성민 근데 아니. 제 경쟁 상대가 저 역술인들인 건 맞아요. 그래. 정치인들이 컨설턴트한테 찾아오고 역술인들한테 찾아가고 제가 막 그 얘기 그러죠. 안 했어요. 제가 2007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예. 2006년도 12월 달에 뭐 월간지에서 특집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 그때 저 같은 사람 5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예. 딱 1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1월 달에 딱 그 잡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특집인가 기획일인가 뭐 그래. 네. 저희 5명 앞에 하고 뒤에 역술인 10명을 붙여놨어. 그래서 내가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갖고 제가 혼자 야, 재밌다. 거기다 항의는 못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이렇게 붙여놨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재밌어. 뭐라고 하세요? 그 월간지들 쭉 찾아보라고. 그전에는 예. 역술인들만 했대 이랬다네. 그 당신들이 좀 커서 그걸 끼워준 거래. 그리고 역술인들하고 차이는 역술인들은 뭐가 된다 안 된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냐. 그치. 딱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명쾌하지. 그때 신모라는 역술인 여자분인데 예. 손학규가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래서 우린 그런 얘기 못 하니까 뭐 몇 월 며칠 이 파열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그 경선이 있던 2007년도에도 저는 이명박이 이긴다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역술인이 박근혜가 이긴다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제가 그분들과 경쟁해야 되는. 경쟁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이제 언제 그만둘 것 같아 이런 건 안 묻겠습니다. 6개월 전 뭐 12월 달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 상식적으로는 9월 달에 그만두고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예. 이거 그 전에도 파열될 수 있겠습니다. 정도를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소심해서 우리가 역술인한테 이길 수가 없는 이길 수 거예요. 없지. 예. 우리 성공 박성민 대표님과 함께 오늘 아무튼 지금 이번 만찬 건 뭐 우연이냐 의도냐 따지자면 우연이다라는 쪽으로 더 가고 있긴 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한동훈 대표 발목을 잡는 식으로 간다면 한동훈 대표가 원래 정해진 임기보다 더 먼저 박차고 나오는 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걸로 수를 던지든 정리. 안 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임기 절반을 지나가는데 모처럼 추석 연휴가 긴 연휴가 있고 한동훈 대표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와서 긴 연휴가 있어요. 이때 숨들을 한번 좀 이렇게 고르고 그치. 한번 딱 리뷰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는 게 진짜 우리가 다 윈윈하는 길인가 아니면 공멸하는 길인가. 그거 이대로 가도 계속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이거 완전히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이란 옛날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모니카 벨루치가 나온 영화. 그것처럼 이거 진짜 언제 와서 보면 정말 이거 돌이키고 영화가 거꾸로 가거든요 시간을. 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고 시간이 있다고 저는 보니까 추석 때 한번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셔라. 마치 한 2년 지나고 복귀해 보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를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시작해서 당에서 윤리로 보면. 사실상 쫓아낸 그림으로 가면서부터 보수의 지금과 같은 이 하락세가 시작돼 그 분기점이듯 한동훈 대표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한 번, 두 번째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이건 지금 대통령실에 건네는 조언이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을 마무리로. 물론 한동훈 대표도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다 썼지만 음. 2년 6개월도 더 남은 대통령을 그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 차별화를 조기에 서두르는 거는 조기의 임득이 분명하고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그 공간을 열어주지 않을 거고 그런 파열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는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이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타 박성민 추석 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추석이니까요, 대표님. 커피 2잔씩 김서영 늘 PD 돼요? 2잔 돼? 2잔 했잖아. 우리 원래 2잔 했었나? 아, 그럼 이거- 3잔. 그럼 3잔 돼. 3잔 너무 많은가? 2잔. 괜찮아? 3잔? 오케이. 내가 이런 얘기 3잔 너무 많은가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도 또 한번 제가 그 50잔 살게요. 선물 이게 대잔치?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없는 제 척했네. 출연료에서 주세요. 아니 저희가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돈내산이어가지고 협찬이 아니 협찬 커피 쿠폰이 아니라 저희가 내돈내산이어서 저희가 좀 아껴 쓴다는 거 여러분 좀 아니 늘 2잔 줬는데 3잔 안 된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된대요? 된대. 3잔 된대. 짠해갖고. 자, 3잔 돌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3분 골라주세요. 우리 꿀단지들. 먼저 쭉 하세요. 네. 저 화성 누구시지? 화성 복댕이님이신가? 예. 잔치 열렸네 하면서 좋아해 주셨는데. 아니 고물고야님 나도 박성민님 커피 받고 싶다는데 이렇게 받고 싶다는데 드려야지. 드려야지. 예, 2분 골랐고요. 자, 한 분 더. 그때 용철이란 분도 커피 받고 싶다는데 바다에 뜨는 별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이제 이분도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김수진님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정치인들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수진님 커피 한 잔 시원하게 하십시오. 한 분 더. 예, 제가 한 분 더 드릴까요? 네. 그러면 강두사님께 드릴게요. 제가 추석맞이 로또 번호 점지 좀 해주세요. 하시니까 이분 드리고 받아 적으세요. 받아줘. 이거 틀림없이 됩니다 이제. 아이고 참. 예, 꼭 적으세요. 성공 박성민 선생. 자, 저는 누구를 또 드릴까요? 토마스 민님이 오늘 3잔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셨는데 당첨됐습니다. 토마스 민님 한 잔 드리고요. 우리 몇 잔씩 돌렸지? 지금 몇 잔 난 3잔 남았지? 했어요 저는. 3잔 다 하셨어요? 예, 그랬어요. 제 한 잔 남았네요. 그러면 어떤 분을 좀 드려야 하나? 보라별 사탕님이 오늘은 그 3명 중에 저를 좀 뽑아주십시오 하면서 예, 아싸 하셨는데 아싸 잘 외치셨습니다. 한 잔 하십시오. 여기까지 커피 나누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추석에 아무 데도 안 가세요? 예, 저는 뭐 가족들과 함께 그냥? 예. 서울에서? 저희가 원래 집안이 원래 실향 이북이라 평양이라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고 다 편한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딱 그냥 집에서. 여행도 안 가세요? 여행들 많이 전에는 가시던데. 저희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는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좀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은 좀 못 가고. 그럼 이번 추석에는 그 좋아하시는 영화 좀 더 영화 보고 시컷 보세요. 산에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죠. 책 보고. 그리고 저희 뉴스쇼가 추석 특집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첫째 날은 정치 한마당. 월요일 날. 월요일 정치 한마당은 천하람, 김근식, 김성회, 박원석 요 4분이 나오셔가지고 정치 한마당 뭐 좋아하는 노래까지 막 골라가면서 아이고. 재밌을 거예요. 그거 준비했고 두 번째 날은 노래 한마당. 여러분 진짜 재밌을 건데 요거 정치인들.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신중현부터 뉴진스까지 쫙 훑는 거예요. 노래 들어가면서 이거 대중음악사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시사적인 포인트랑 같이 섞어서 요거 준비하고 세 번째 날은 그 영화 유튜버인데 이승국 씨라고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되게 섭외 어려운 분인데 요 분을 섭외해가지고 요 분이 추천하는 보물 같은 영화 요거 꼭 보세요. 요거 그 정도는 제가 못하지만 네. 영화 얘기는 제가 나와서 잘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그럼 박성민 대표의 보물 같은 영화 한번 해야겠네. 한번 제가 하죠. 우리. 책이나 영화나 네, 뭐 네. 또 네. 하여튼 등등은 네.
깊지 않지만 넓고 얕은 요거 되거든요. 그게 좋아요. 네, 얇게. 야, 깊이 하면은 어려워. 앵커가 어렵다니까. 아, 어려워. 내가 몰라. 딱 우리 이렇게 해야지 이게 또 얇고 넓은 거 환영 좋습니다. 그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특집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박상민 대표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자, 2개로 나눠주셨습니다. 화면을 오늘은 쳐다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